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력한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동향을 좀 알아보신다고 하셨죠? 네. 외국인 동향이 단순하게 우리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투자 대상국들 중에 하나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나 그리스나 이스라엘이나 외국인들이 느끼기엔 별 차이를 없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중요도로 따진다면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일본이라든지 좀 더 시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시장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펀드의 동향으로 한번 추적을 해봐야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동향부터 먼저 살펴봐 주시죠. 네,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건 2013년도에 외국인들의 선호도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닌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 많이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MSCI 지수 편입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FTSE 기준으로 선진국에 편입되어 있지만 MSCI 기준은 여전히 이머징이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 쪽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선진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2013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선진국 쪽에 좀 더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계속 선진국을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것을 ETF,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ETF 형태나 아니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넌 ETF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봤을 때 실제로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선진국 주식을 상장지수 형태로 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면 코스피 200 같은 것들을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독일의 닥스 30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국의 후치 100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깨아크 40 지수 같은 그런 대표 지수들을 사고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지만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밑에 세부 항목 지수로 가게 되면 세부 항목 지수가 몇 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마찬가지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는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신흥국 쪽, 이머징 마켓 쪽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13년도 들어서 이머징 마켓은 두 번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도는 동남아시아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큰 위기를 맞았고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매도 관점입니다. 근데 ETF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쪽은 개별 종목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히 지금 2013년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 것은 ETF의 매도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와 종목 섹터별로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아 이머징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쪽으로는 분명히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넌 ETF 쪽, 개별 주식 쪽으로는 오히려 여전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어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국가별로 국가 내에서도 섹터별로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대만과 인도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한국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거칠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특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은 최근에 뭐 태국의 바트화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정치적인 이 불안정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바트와 같이 폭락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잠깐까지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대표 기업들의 실적의 불확실성이 언급이 되면서 최근 외국인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봤을 땐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또 한국전력까지 한 4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몇 종목에 대한 강한 매수를 제외하면 매수의 강도가 또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과거처럼 좋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전부 사는 ETF형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 동향은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아직은 그렇게 매수세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회복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 시장, 채권형 펀드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글로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 회복이 오게 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합이거든요. 기대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명목 GDP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결국은 채권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이 명목 GDP 성장률도 올해는 모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대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 기대감도 올라가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돈을 풀었던 유럽이나 미국계 자금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이제 자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를 밀어올리고 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전반적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채권 수익률은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산의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액면가, 그 채권에 나와 있는 액면가를 만기일 날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채권의 개념이고요. 상대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은 만기에 받을 돈은 일정하지만 지금부터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만큼 채권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만기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간, 실물이 강해지는 구간에서 채권의 선호도는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쪽에서도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 채권 쪽은 주로 ETF 거래보다는 실물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실물 거래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ETF도 뭐 별 매매가 없지만요. 지금 이 개별 채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선진국 쪽에서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쪽에서도 채권형 펀드는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실물 채권 쪽에서 이머징 마켓 쪽,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타 국가들의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난 여름에 한번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쪽 채권을 매수하기보다는 주로 매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진국처럼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서 지금 채권을 판단하는 느낌보다는 환율 변동성이나 외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들 국가의 또 전반적인 특징이 경상수지 적자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때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자본수지나 이전수지 쪽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나머지가 전부 적자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는 달러의 공급이 무한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환 비율,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국 통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에도 투자하지만 외환 변동성에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선진국이 예를 들어서 2% 성장하면 인도 기준으로는 뭐 6, 7%, 그다음에 다른 여타 국가들이 보통 4%에서 한 8%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에다가 이쪽으로 돈이 몰려가니까 당연히 이쪽 통화가 강했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 많이 투자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성장률은 이머징 국가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플레는 그동안 높았다가 인플레도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반대쪽 선진국 쪽에서는 명목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이 채권의 전반적인 자금도 전반적으로 빠져나오는 가운데
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쪽에서 더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태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본다면 선진국, 뭐 미국, 유럽, 일본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채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자, ETF 쪽으로도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ETF보다는 지금 실물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은 왜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동안 유럽 채권, 특히 픽스 국가의 유럽 채권은 선진국 채권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7%까지 넘어가면서 이머징 마켓의 채권 수익률과 거의 뭐 유사한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할인율이 높다라는 거고 채권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신용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전반적인 위험도가 아시아 이머징 국가와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아이슬란드가 가장 먼저 IMF를 졸업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구제금융을 스페인이 졸업을 했죠. 그런 과정이 보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수익률이 안정화 과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아래로도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물 채권에 대한 매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에는 계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아시아 쪽을 살펴보시면 아시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빠져나가고 있고 ETF는 별로 거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ETF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장 채권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신력도 있고 여러 가지 번들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아직 채권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이 덜한 국가들이 지금 채권 시장까지 발달하기엔 좀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개념에서 실물 채권의 매매만 존재하는 상황인데 실물 채권 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은 ETF도 2013년도 4분기 들어서는 전반적인 매도 관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 채권형 펀드의 동향이다. 그래서 아직도 명목 수익률로 보면 아시아 채권 쪽이 높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금의 흐름,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라가지만 또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아시아 쪽은 펀더멘탈의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채권 쪽에서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땐 유럽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하이힐드 펀드 쪽으로는 돈이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ETF 쪽보다는 실물 채권, 하이힐드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이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하거나 과거에 뭐 CEO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용 등급이 낮아졌던 그런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회사를 청산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은 채권자거든요. 주주들보다는 회사 채권자들에게 가장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돈이 만약에 남는다면 남는 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이제 배분 비율대로 이제 돈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주로 이런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것들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후순위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안고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자금들인데 이쪽으로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채권 쪽에서도 나름대로 수익률이 높은 쪽에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꽤 아직 관심이 있다. 이런 관점에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채권 자금의 흐름을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명목 수익률에 기대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위험한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 지역 픽스 국가의 회복에 따라서 유럽 채권 시장에 서서히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식은 선진국 쪽, 그다음에 채권은 유럽 쪽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이머징 주식과 채권 쪽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통로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전히 고수익을 요구하는 그런 시장의 관심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또 섹터별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섹터별로 주식형 펀드 선호도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섹터 펀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볼 것이 이제 금융주들. 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기록했던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금융주가 2008년도, 2009년도에 위기가 나타나면서 한마디로 정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폭락을 했었는데 이런 금융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금융주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몰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여러 종목으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그런 종목군들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인터넷도 뭐 야후 이런 쪽으로도 돈이 들어왔지만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바마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로도 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크게 봤을 땐 이런 4가지 섹터 쪽으로의 돈의 유입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소재 섹터, 그다음에 산업재 섹터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니까 조금 재밌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기존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 4가지 섹터 펀드들은 돈이 그렇게 크게 유입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는 상품 쪽, 그다음에 산업재 쪽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상품 소재 섹터의 전체적인 펀드 움직임은 지금 전반적으로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올해에도 상품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국이 이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춘절 수요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다시 또 수요가 좀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비철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석유 같은 가격들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달러의 강세 때는 그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귀금속 가격도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추적해 보게 되면 올해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작황 불안이나 어떤 이런 요소들이 없다면 올해도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을 비롯한 뭐 농산물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펀드 쪽에서 돈이 유입될 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진국 경기의 회복에는 이런 실물 쪽에서 상품 쪽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이렇게 탄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가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요. 서비스업 중심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이머징 국가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이 둔화되고 선진국이 강화되는 현재의 국면에선 상품 소재 쪽의 강세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셰일가스 개발, 타이트오일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이런 소재 쪽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둔화될 것이다.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소재 쪽이 별로 안 좋다면 소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재 쪽. 우리가 산업재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건설, 플랜트 뭐 이런 산업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산업재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산업재 쪽의 움직임은 지금 펀드의 그림을 보시면 자금이 꽤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지금 ETF 쪽으로는 개별 주식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ETF 쪽으로 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특정 주식이나 특정 기업을 노려서 어떤 특정 섹터를 노려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분야에 포함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같이 사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포함되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플랜트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각인데 무엇보다 이제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게 됐을 때 선진국의 항공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 있어 보이고요. 또 최근에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함께 운송장비 쪽에서 항공업종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머징 국가의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항공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해운이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들이 그동안 조금 줄였던 수입을 늘릴 가능성, 그렇다면 이머징 국가의 생산해낸 공산품들을 다시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머징 국가가 좋아진다면 제조업이 강한 이들 국가에서는 벌크 쪽을 많이 늘리겠지만 벌커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는 컨테이너 쪽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셰일가스의 개발을 통한 타이트 오일이나 가스의 수출을 노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를 수 있는 대형 선박들이 많이 좀 건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유럽 경기 회복에 따라서 선박 구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부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산업재 쪽의 종목군들은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쪽도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는 쪽은 이런 산업재 펀드 쪽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 동향으로 이런저런 이 글로벌 증시와 또 경제에 대한 동향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가 또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향후 외국인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동향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요약 정리해 보자면 전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형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한번 이머징 국가가 견조하고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터키라든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태국 같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굉장히 억울하죠. 왜 우리가 터키나 태국과 똑같느냐라고 억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한국은 그들 국가와 별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의 선택이 여전히 달러 중심, 선진국 중심이라면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 또 외국인들의 선호도 약화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밟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경제가 중국에 많이 조금 연관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의 최대 대상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온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그런 효과도 분명히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몰아간다면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척점에 서 있는데 실제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들 국가도 살리기도 힘들다 보니까 예전처럼 경찰 국가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중동에도 끼어들고 다른 나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던 미국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정부 자체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부채 협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 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베노미스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미국의 결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베의 저 어이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들도 결국은 미국이 당장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글로벌 정치 역학 구도의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도 최근에 한국보다는 약간 일본을 선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1,050원 원달러 기준으로, 그다음에 원엔 기준으로는 1,000원대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세라면 한국 정부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많은 3천억 불 정도의 이제 외화 자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과연 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또 환율 변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전에도 분명히 언급드렸지만 섹터별로 봤을 때 분명히 산업재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재들 중에 과연 경쟁력이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운이나 건설 쪽은 분명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진해운 저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조금 이따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살펴보시면 진짜 재무적인 그 움직임이 최악이고 여전히 실적이 적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다른 업체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좋게 얘기해봐야 트레이딩 정도,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구조라든지 기술력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놓여있는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빅3에 대해서는 아까 외국인들의 그 시각에 의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를 팔기 시작하면서 조선 빅3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압력도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본다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산업재 섹터에서 유군, 해운 모두가 포함되는데 유군주 중에서는 CJ 대한통운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해외 쪽에 굉장히 많은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군이나 해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터미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터미널을 갖고 있어야 그 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수수료도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가능한데 이런 해외 터미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장기적인 흐름에서도 이들 종목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움직이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방향성 알아봤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업종과 종목별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 업종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애널리스트님, 오늘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부진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이 건설업종이 작년 한 해 내내 좀 부진한 실적. 그래서 작년 연초에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이 거의 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예상치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소폭 흑자를 예상했는데 대폭 적자를 냈고 그 이후에도 적자폭을 크게 뭐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자에 머물고 있는 상황. 근데 이번 분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주가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조금만 개선돼도 이제 주가는 슬금슬금 밀려 올라왔던 건데 다시 또 삼성전자의 충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충격인지 아닌지는 확실해지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촉발되었던 이 실적 우려의 그 흐름들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비교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엔지니어 이런 종목군도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볼 때 증권사들이 분석할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건설업종 대부분이 국내에 올인하고 있는 쪽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현대산업개발 정도가 이제 국내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적어도 절반에서 한 40% 정도는 모두 해외 쪽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해외 쪽의 수주 잔고가 분기별로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들고 있는 해외 쪽 수주 잔고가 결국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담 요인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외국의 전체적인 이 수주 비중 중에서 중동 쪽 비중인데요. 중동 쪽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동 쪽에서 수주한 게 워낙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면 비교적 다른 지역에서 수주한 좋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쪽에서 빨리 늘지 않으면 총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주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건설업종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의 절반이면 절반은 국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해외 쪽에서 좀 죽을 쓰면 국내라도 좋아야 되는데 잘해야죠. 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실제 아파트 가격은 별 변화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도 지금 10월 이후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하향되거나 거의 정체된 양상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빅3라고 얘기하는 강남 3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선 변동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가 그동안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열풍이 한때 불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재건축 쪽도 전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가격, 그다음에 수도권 가격 뭐 이런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강남 3구 쪽도 재건축마저도 지금 별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종이라고 하는 게 돈이 빠르게 돌고 저금리 상황,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 돈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수주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과거와는 달리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구 구조학적으로는 이제 건설업종은 사양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이 주택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하고 실제 매매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가격이 거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누가 전세를 하느냐? 차라리 집을 사서 내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 대출에 관련된 그다음에 주택 매매 대출에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행동에 안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에는 여전히 주택 가격이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 자체는 변화가 없는 그런 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쪽도 부진하고 국내 쪽도 부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반 해외 수주 동향이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릴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중동 그 수주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의 계획은 화려합니다. 항상. 네. 우리 이만큼 만들 거야. 뭐 해놓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연도별로 추적해 보니까 오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그대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수주 우리 이만큼 할 거야라고 해놨던 물량의 한 절반 이상이 그냥 공허하게 날아가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국가는 이제 우리와는 다르게 뭐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뭐 왕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국가의 연합, 부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한다고 했다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굉장히 과당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중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깝지만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유럽의 사이펜과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 한국의 업체들이 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옛날에 워낙 중동에 가서 공장 건설을 많이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사는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만 실제로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시적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2014년도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려한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2014년도 발주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고요. 과거에는 이제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건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다시 또 줄어든단 말이죠. 어쨌든 2013년도까지 정체됐던 것이 갑자기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UAE 쪽의 주요 프로젝트 위치가 주로 해안선 쪽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접근성이 높은 이들 지역에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 따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건설, 대형 건설 업체들도 지금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국가들을 보시면 이란 역시 이 해안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요. 네. 오만도 마찬가지로 이 해안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죠. 이런 쪽의 전반적인 흐름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정치적인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면서 이들 국가 쪽에서 또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발견된 게 이제 3년 전에 이집트에 일종의 이제 빵을 달라라는 그런 문제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랍 전역으로 확보가 되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젊은 그 인구가 또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에게 아무리 이제 정부가 돈이 많고 석유로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자기가 준 돈이 있어야 돈을 쓰겠죠. 그래서 이들도 돈을 쓰고 싶고 해외로도 나가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 안에만 있으면 뭐 교육도 공짜, 의료비도 공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사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제 욕구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과거 도덕 시간, 국민윤리 시간에 얘기했던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일자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같은 것들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의 프로젝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201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력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프라와 함께 건설 쪽의 주력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만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만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단 경제 개발 단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유 수요라든지 아니면 플랜트 수요 같은 것들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들 쪽의 주력도 역시 건설 쪽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그동안은 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 분쟁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쪽에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그동안 중동 분쟁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의 판을 키워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이 뭐 그랬다라는 뭐 음모론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판에 끼어들면서 항상 분쟁이 커지고 또 분쟁이 커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타났었는데 미국 여기 산발 빼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온 가운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 드라이브는 올해부터 걸릴 거다. 그렇다면 올해 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 물량이 쏟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들 쪽에 그동안 이제 미국이 끼어들었던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받는데도 과거만큼 이렇게 아래쪽의 가격, 즉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성 이제 지표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4분기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저수익 공사는 줄어들고 정상 쪽의 공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의 안정이 나타날 거다. 그렇다면 2014년도 한 2분기, 3분기부터는 서서히 좀 흑자 국면으로 돌아서는 회사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위 6개사의 전반적인 이 수익성을 추정해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을 끼면 2014년도 3분기까지도 지금 정상 가격 100%보다 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100% 위이기 때문에 적자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을 빼면 94.3%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 앞으로 이어질 경우 2014년도 이어질 경우에는 이 비용이 점점 떨어져서 정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90%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믿고 있는 것은 아마 이거 한 가지가 아닌가. 어차피 국내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이고 향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본다면 국내 쪽보다는 여전히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태까지 건설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관심 종목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수익성 회복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절반이 여전히 국내인데 국내에서의 빠른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아주 탄력적인 반등을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쪽에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화되는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공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 강도가 여전히 높고 해외 업체들뿐만 아닙니다.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종목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의 중동의 저가 수주를 가장 많이 안 한 건설사가 상위 몇 개사 중에서 어디냐면 삼성물산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물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그룹의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같은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들만 합쳐도 지금 시가총액이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제일 탑픽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우리 건설사들이 그동안 문제로 꼽혔던 게 뭐냐면 너무 중동에 목매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쪽에 좋으면 좋았다가 안 좋으면 확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는데 그렇다면 플랜트와 중동 쪽에만 너무 집중되었던 이 해외 공사를 다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변화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좀 지역별로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뭐 북아프리카라든지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이제 좀 관심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대형주에 대해서는 실적의 회복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늘의 하락을 너무 겁을 먹고 도망가기보다는 그냥 비중 조절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건설업종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기아차 살펴볼 텐데요. 기아차가 연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아차가 그런 밸류에이션상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현 주가 수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주가 수준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좀 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전제가 100% 맞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바라본다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기아차의 밸류에이션 지표 특히 PER 측면에서 봤을 때
5배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장 평균 PR이 한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인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BR 기준으로도 뭐 시장 대비해서 절대 저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회사의 전반적인 뭐 위치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낮은 PBR까지 갈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들은 누구나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연구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싼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싼 가격을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놓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주류는 대부분 다 워낙 낮은 가격까지 내렸기 때문에 모멘텀 한두 가지만 있으면 제 가격으로 빠르게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이 주력이지만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한 거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포워딩을 해서 12개월 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을 한 것인데 네. 12개월 실적, 당장 다음 달 실적도 잘 모를 것 같은데 12개월 후의 실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닌가. 이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좀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여타 증권사들의 뭐 시각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현대기아차의 판매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네, 2013년도, 2014년도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자동차 시장은 8.3% 정도 아니죠. 이제 4.1%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현대기아차는 모두 2배 가량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눈부신 성장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양호할 거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별로만 보면 지금 뭐 인도 쪽 정도만 글로벌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은 현대기아차가 모두 다 네. 평균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긍정적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일단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맞는지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네. 현대기아차의 지금까지 목표했던 판매량과 실제 판매량을 보시면 네. 항상 넘었거든요. 올해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네. 2010년 이후로 항상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이런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현대기아차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이런 상황인데 사실 기아차가 아무래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제차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또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뭐 혼다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로 상이하지만 뭐 700만 원 이상 정도의 할인을 해서 파는 그런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가격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엔화 환율 변동에 따른 프로모션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시각은 현대기아차보다는 일본차의 품질이 약간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비자의 관성인데 프로모션은 기아차, 현대차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D세그먼트, C세그먼트 즉 준중형이나 중형차 정도에 있어서의 가격 경쟁력은 거의 이제 제한된 범위 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랜저를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뭐 아발론이나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가 쉽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아차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네. 기아차의 12월 내수 판매는 좀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만 2013년도가 지난 2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뭐냐면 기아차의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이나 슬로바키아 같은 이 선진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물론 계절적으로 항상 12월 달 이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에도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냈고요. 네. 자, 슬로바키아 공장 같은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상대적인 탄력 둔화를 연초에 다시 강하게 살려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신차 라인업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시면 기아차의 전반적인 해외 공장 쪽에서 유럽 지역과 미국 쪽에 상대적인 둔화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증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의 부진을 중국에서 모두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부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신차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신차 라인업이 나오면 미국 시장에서의 그동안의 부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기아차 지금 주가는 저평가 상태고 또 해외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성장 중이라면 기아차가 사실 국내 자동차 업계 중에 가장 또 해외 비중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적극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장기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깔려있는 전제들 중에서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전반적인 목표치와 실제 판매량,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예상치를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앞서서 먼저 생각할 부분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차와의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실내 내장 품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좀 덜 따지는 유럽에서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나 다외 여타 지역에서의 경쟁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수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내수 시장에서 부진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수와 함께 여러 가지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정시의 매수 관점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재 관련 종목군들처럼 트레이딩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좀 샀다가 단기적인 반등 시에는 또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매수 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다 사시지 말고 지금 가격은 충분히 낮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1개월마다 한 번씩 산다든지 아니면 뭐 2개월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해서 좀 더 낮은 단가의 이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년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그때만큼의 시장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누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향후 10년간 중국의 자동차 시장 성장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수혜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 이제 세계 여러 경쟁차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내수 로컬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은 과지되 과거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차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자세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김종효 애널리스트 모시고 스마트머니의 선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